1992년 6월 설악산 소청봉 인근에서 당시 28세였던 예비 신부 박지은 씨가 등산 중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함께 산행에 올랐던 사람은 단 한 명, 직장 상사 윤상우 씨였습니다. 새벽 5시 40분, 등산로 초입에서 함께 사진을 찍으며 출발한 두 사람. 하지만 오전 10시 20분 이후부터 지은 씨의 모습은 더 이상 어떤 곳에서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윤 씨는 구조 요청 직후 잠시 앞서가던 지은 씨가 어느 순간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했고,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단순 조난으로 판단했습니다. CCTV는 없던 시절, 통신 기록 역시 남지 않아 수색은 일주일 만에 끝났습니다. 그녀의 결혼식은 예정대로 한 달 뒤 잡혀 있었고, 신혼집, 보증금도 이미 마련된 상태였습니다. 가출 동기, 실종 징후, 금전 문제, 그 어떤 흔적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13년을 흘렀습니다. 2005년 여름, 등산로 보수 공사를 하던 인부 한 명이 오래된 신발 밑창 같았다고 말한 작은 조각을 신고했고, 경찰은 당시 기록을 다시 꺼냈습니다. 그리고 재검토 과정에서 초기 진술의 결정적 모순이 드러납니다. 지은 씨가 사라졌다는 시각, 윤 씨가 말했다던 위치, 그리고 그날 산 아래에서 목격된 정체불명의 남녀 한 쌍, 세 가지가 서로 맞지 않았습니다. 결국 13년 만에 다시 소환된 윤상우 씨는 긴 침묵 끝에 입을 엽니다. 그날 나는 지은 씨와 정상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1992년 그 산에서 사라진 것은 예비 신부 한 명이었을까요? 아니면 관계의 진실을 감추려는 누군가의 마지막 선택이었을까요? 여기는 실종탐사대입니다. 시간 속에 멈춰버린 실종 사건들, 여러분의 관심이 다시 그 흔적을 밝힙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잊힌 기록을 찾는데 큰 힘이 됩니다. 1992년 6월 13일 토요일, 28세 박지은 씨는 결혼을 2달 앞두고 있었습니다. 예정된 결혼식은 8월 15일이었습니다. 광복절이라 많은 하객들이 참석하기 좋은 날이었습니다. 그녀는 서울 강남의 한 중견 무역회사에서 회계팀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입사한 지 5년째였고 성실한 직원으로 평가받았습니다. 회사는 당시 호황이었습니다. 수출이 늘어나며 매출이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지은 씨는 그 성장의 한가운데서 일했습니다. 매일 숫자와 씨름하며 꼼꼼하게 장부를 관리했습니다. 동료들은 그녀를 조용하지만 꼼꼼한 사람이라고 기억했습니다. 숫자에 강했고 실수가 거의 없었습니다. 회계 업무는 정확성이 생명이었고 지은 씨는 그 점에서 신뢰받았습니다. 지은 씨의 약혼자는 같은 나이의 회사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대학 동기였고 졸업 후 2년간 연애했습니다. 주변에서 보기에 잘 어울리는 커플이었습니다. 약혼은 전년도인 1991년 가을에 했습니다. 양가 부모님이 모두 만족했고 결혼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지은 씨는 결혼 준비에 열심이었습니다. 주말마다 예식장을 알아보고 신혼집을 구했습니다. 서울 송파구에 전세로 작은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보증금은 이미 지불한 상태였고 입주일도 정해져 있었습니다. 혼수도 거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가전제품 견적을 받아두었고 가구도 주문했습니다. 웨딩드레스는 5월에 이미 예약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가봉을 했고 마지막 가봉이 7월 초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지은 씨의 방에는 결혼 준비 메모가 빼곡했습니다. 해야 할 일들이 리스트로 정리되어 있었고 하나씩 체크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청첩장 인쇄, 예식장 계약금, 신혼여행 예약 등 거의 대부분이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회사에서 지은 씨는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6월 들어서도 정상적으로 출근했고 업무도 성실히 수행했습니다. 동료들과의 관계도 원만했습니다. 결혼을 앞둔 행복한 예비 신부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몇몇 동료는 지은 씨가 최근 조금 피곤해 보였다고 기억했습니다. 얼굴에 웃음이 예전보다 줄었다고 느꼈습니다. 한 동료는 지은 씨가 고민이 있어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무슨 고민인지는 물어보지 않았지만 평소보다 생각에 잠긴 듯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은 씨는 등산 초보자였습니다. 평소 운동을 많이 하지 않았고
산에도 자주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6월 초쯤 동료들에게 설악산에 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결혼 전에 꼭 한번 가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작은 버킷리스트 같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동료들은 누구와 가는지 물었습니다. 지은 씨는 명확히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보고 싶다고만 반복했습니다. 윤상우 씨는 지은 씨의 직장 상사였습니다. 34세였고 회계팀 팀장이었습니다. 지은 씨보다 6살 많았고 입사도 3년 먼저였습니다. 회사에서는 능력 있는 팀장으로 통했습니다. 업무 파악이 빨랐고 처리도 정확했습니다. 직원들을 잘 챙기는 편이었고 팀 분위기도 좋았습니다. 윤 씨는 기혼자였습니다. 결혼한 지 5년이 되었고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가정적인 사람으로 보였고 가족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하지만 몇몇 직원들은 윤 씨와 지은 씨의 관계가 애매하다고 느꼈습니다. 두 사람이 자주 함께 있었습니다. 업무 시간에는 당연했지만 업무 외 시간에도 종종 목격되었습니다. 퇴근 후 함께 저녁을 먹는 모습을 본 직원이 있었습니다. 주말에 함께 있는 것을 본 사람도 있었습니다. 회사 근처 카페에서 둘이서 대화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었습니다. 동료들은 수군거렸지만 확실한 것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혹시 불륜 관계일까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없었고 누구도 직접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지은 씨가 약혼한 후에도 두 사람의 관계는 계속되었습니다. 여전히 자주 함께 있었고 친밀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5월 중순쯤부터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한 동료는 지은 씨가 윤 씨를 피하는 것 같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윤 씨가 말을 걸어도 짧게 답하고 자리를 떴다고 기억했습니다. 회의 시간에도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는 듯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동료는 윤 씨가 지은 씨를 자주 불러냈다고 증언했습니다. 업무 이야기라고 했지만 표정이 좋지 않았다고 기억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았다고 느꼈다고 덧붙였습니다. 6월 12일 금요일, 지은 씨는 회사에서 평소처럼 일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 동료들에게 주말 잘 보내라고 인사했습니다. 내일 설악산에 간다고 말했습니다. 동료들은 누구와 가는지 물었습니다. 지은 씨는 혼자 간다고 답했습니다. 동료들은 혼자 가기엔 위험하지 않느냐고 걱정했습니다. 지은 씨는 괜찮다며 웃었습니다. 그것이 동료들이 본 그녀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밤 지은 씨는 등산 준비를 했습니다. 가방을 챙기고 옷을 준비했습니다. 어머니는 혼자 가는 것을 걱정했습니다. 지은 씨는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켰습니다. 등산은 초보지만 조심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인 6월 13일 토요일 새벽, 지은 씨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간단히 씻고 준비한 옷을 입었습니다. 등산복과 등산화를 신었습니다. 가방에는 물과 간식을 넣었습니다. 새벽 4시쯤 집을 나섰습니다. 어머니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지은 씨는 메모를 남기고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윤상우 씨도 그날 새벽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아내에게는 회사 동료들과 등산을 간다고 말했습니다. 일찍 나가야 한다며 서둘렀습니다. 두 사람은 서울 동서울터미널에서 만났습니다. 새벽 첫 차를 타고 설악산으로 향했습니다. 6월 13일 새벽 5시 40분, 박지은 씨와 윤상우 씨는 설악산 소청봉 등산로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당시 설악산은 이미 유명한 관광지였습니다. 주말이면 많은 등산객들이 찾았습니다. 하지만 새벽 시간대는 한산했습니다. 매표소에는 관리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1992년 당시 설악산은 입장료를 받았습니다. 관리인은 노트에 수기로 입장 시각을 기록했습니다. 지은 씨와 윤 씨의 입장 시각은 오전 5시 41분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등산로 초입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윤 씨가 가져온 카메라로 찍었습니다. 지은 씨는 등산복을 입고 배낭을 메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밝아 보였습니다. 윤 씨도 함께 찍힌 사진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을 찍은 뒤 등산을 시작했습니다. 소청봉 코스는 중급 난이도였습니다. 왕복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경사가 가파른 구간도 있었지만 길은 잘 정비되어 있었습니다. 초보자도 천천히 가면 오를 수 있는 코스였습니다. 새벽 시간대라 등산객이 많지 않았습니다.
앞서가는 사람 몇 명이 보였고 뒤에서 따라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지은 씨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등산 초보라 숨이 찼습니다. 윤 씨는 그녀의 속도에 맞춰 함께 걸었습니다. 가끔 쉬어가며 올랐습니다. 오전 7시쯤 중간 지점에 있는 쉼터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간이 매점과 벤치가 있었습니다. 몇몇 등산객들이 쉬고 있었습니다. 지은 씨와 윤 씨도 벤치에 앉아 물을 마셨습니다. 한 등산객이 두 사람을 기억했습니다. 50대 남성이었고 혼자 등산을 왔습니다. 그는 벤치 옆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지은 씨와 윤 씨가 대화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내용은 정확히 들리지 않았지만 분위기는 심각해 보였다고 기억했습니다. 지은 씨의 표정이 굳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윤 씨는 무언가 설득하는 듯한 모습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10분 정도 쉰 뒤 두 사람은 다시 출발했습니다. 등산객은 그들이 위쪽으로 올라가는 것을 봤습니다. 오전 8시 30분쯤 다른 등산객이 두 사람을 목격했습니다. 30대 여성이었고 남편과 함께 등산을 왔습니다. 그들은 내려오는 길이었고 지은 씨와 윤 씨는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좁은 길에서 서로 비켜주며 지나쳤습니다. 여성은 지은 씨의 얼굴을 기억했습니다. 피곤해 보였고 땀을 많이 흘리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윤 씨는 지은 씨의 가방을 들어주고 있었다고 기억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걷고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전 8시 50분쯤 또 다른 등산객이 지은 씨를 봤습니다. 20대 남성이었고 친구들과 함께 왔습니다. 그들은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지은 씨를 추월했습니다. 지은 씨는 혼자 걷고 있었습니다. 윤 씨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남성은 지은 씨가 바위에 앉아 쉬고 있었다고 기억했습니다. 혼자였고 주변에 다른 사람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지은 씨를 본 마지막 목격이었습니다. 오전 8시 50분 이후 그녀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전 10시 20분 설악산 관리사무소에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윤상우 씨였습니다. 그는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함께 온 일행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실종된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이 자세한 상황을 물었습니다. 윤 씨는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오전 9시쯤 정상 근처에서 지은 씨가 잠시 쉬겠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은 조금 앞서 갔다고 했습니다. 10분쯤 뒤 돌아봤지만 지은 씨가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기다렸지만 나타나지 않아 다시 내려가 찾아봤지만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관리사무소는 즉시 수색팀을 구성했습니다. 직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출동했습니다. 경찰도 연락을 받고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최형민 형사가 사건을 맡았습니다. 그는 강원경찰청 소속이었고 40대 초반이었습니다. 산악 실종 사건을 여러 차례 다뤄본 경험이 있었습니다. 형사는 윤 씨를 만나 진술을 들었습니다. 윤 씨는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형사가 지은 씨와의 관계를 물었습니다. 윤 씨는 직장 동료라고 답했습니다. 회계팀에서 함께 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형사가 왜 둘이서 등산을 왔는지 물었습니다. 윤 씨는 지은 씨가 설악산에 가고 싶어 했다고 말했습니다. 혼자 가기는 위험할 것 같아 동행하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형사가 실종 당시 상황을 자세히 물었습니다. 윤 씨는 조난으로 보인다고 반복했습니다. 지은 씨가 물을 마시다 갑자기 뒤로 떨어진 것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실종 지점을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대충 이 근처였던 것 같다고만 말했습니다. 형사는 윤 씨의 진술이 너무 막연하다고 느꼈습니다. 실종된 지 1시간도 안 됐는데 위치를 정확히 모른다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당시는 CCTV도 없었고 휴대전화 위치 추적도 불가능했습니다. 수색은 계속되었습니다. 저녁까지 이어졌지만 지은 씨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수색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광범위한 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어떤 흔적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단순 조난 사고로 판단했습니다. 실종자가 산에서 길을 잃고 조난당한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수색은 일주일 만에 종료되었습니다. 박지은 씨의 실종 소식이 알려지자 가족과 직장 동료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딸이 결혼을 2달 앞두고 있었는데 이럴 리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은 씨는 외동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딸을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아버지는 지은 씨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고 어머니 홀로 딸을 키웠습니다. 힘든 시절을 함께 버텨온 모녀였습니다. 이제 딸이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 거라고 기대했는데 갑자기 사라졌다는 소식에 어머니는 무너졌습니다. 약혼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경찰에 찾아가 수색을 계속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은 씨가 스스로 사라질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사람은 대학 동기였고 캠퍼스 커플이었습니다. 졸업 후에도 변함없이 사랑했고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경찰은 지은 씨의 집을 조사했습니다. 실종 동기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가출이나 자살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지은 씨의 방을 조사했습니다. 방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결혼 준비 서류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웨딩드레스 예약증이 있었습니다. 5월 20일에 예약했고 최종 가복 날짜가 7월 5일로 적혀 있었습니다. 신혼집 가전제품, 견적서도 있었습니다. 냉장고, 세탁기, TV, 에어컨 등 총 금액과 배송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배송은 8월 초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혼수 준비 리스트도 발견되었습니다. 해야 할 일들이 항목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청첩장 인쇄, 예식장 계약, 신혼여행 예약, 혼수 준비 등 대부분의 체크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완료된 일들이었습니다. 일기장도 있었습니다. 지은 씨는 가끔 일기를 썼습니다. 최근 몇 달간의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대부분 결혼 준비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설레는 마음과 걱정이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5월 중순 이후 일기가 뜸했습니다. 5월 20일 이후로는 거의 쓰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일기는 6월 5일이었습니다. 내용은 짧았습니다. 요즘 마음이 복잡하다. 결정을 해야 하는데 쉽지 않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무슨 결정인지는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 일기 내용에 주목했습니다. 무슨 고민이 있었던 것일까요? 하지만 구체적인 단서는 없었습니다. 지은 씨의 통장도 조사했습니다. 특별한 점은 없었습니다. 월급이 정기적으로 들어왔고 저축도 꾸준히 했습니다. 큰 금액의 인출이나 이상한 거래는 없었습니다. 빚도 없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 내역도 평범했습니다. 식사, 교통비, 쇼핑 등 일상적인 지출들이었습니다. 결혼 준비 관련 지출도 있었습니다. 웨딩드레스 계약금, 예식장 계약금 등 모두 정상적인 것들이었습니다. 지은 씨의 직장 동료들을 조사했습니다. 그녀가 최근 어떤 모습이었는지 확인했습니다. 대부분의 동료들은 지은 씨가 평소와 다름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성실하게 일했고 밝은 모습이었다고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몇몇 동료는 다른 증언을 했습니다. 한 동료는 지은 씨가 5월 중순쯤부터 조금 우울해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웃음이 줄었고 혼자 생각에 잠긴 듯한 모습을 자주 봤다고 했습니다. 다른 동료는 지은 씨가 윤상우 팀장을 피하는 것 같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전에는 자주 대화했는데 최근에는 거리를 두는 것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동료는 윤 씨가 지은 씨를 자주 불러냈다고 기억했습니다. 회의실이나 복도에서 둘이서 대화하는 모습을 여러 번 봤다고 했습니다. 표정이 심각해 보였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윤상우 씨와 지은 씨의 관계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두 사람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있었는지 확인했습니다. 여러 동료들이 두 사람이 가까워 보였다고 증언했습니다. 자주 함께 있었고 친밀해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퇴근 후에도 함께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한 동료는 두 사람이 불륜 관계일 수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냥 분위기상 그렇게 느껴졌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윤 씨를 다시 불러 조사했습니다. 지은 씨와 특별한 관계가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윤 씨는 단호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냥 직장 동료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업무상 자주 만났을 뿐 개인적인 관계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윤 씨의 아내도 만났습니다.
남편이 지은 씨와 가까운 사이였는지 물었습니다. 아내는 잘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남편이 직장 일을 집에서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지은 씨라는 이름은 가끔 들었지만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은 씨가 스스로 사라질 동기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었고 모든 준비가 잘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금전 문제도 없었고 가족 관계도 좋았습니다. 단순 조난 사고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산에서 길을 잃고 조난당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사건은 미제로 남았습니다. 박지은 씨의 실종 사건은 언론에도 보도되었습니다.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가 등산 중 실종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안타까운 사연으로 다뤄졌습니다. 하지만 결정적 단서가 없어 곧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졌습니다. 지은 씨의 가족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실종자 찾기 단체에 가입했습니다. 정기적으로 전단지를 돌렸습니다. 딸의 사진과 인적사항을 적은 전단지를 설악산 일대에 배포했습니다. 약혼자도 주말마다 설악산을 찾았습니다. 등산로를 따라 걸으며 흔적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예정되어 있던 결혼식은 취소되었습니다. 8월 15일이 지나갔지만 신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예식장 계약금은 환불받지 못했습니다. 웨딩드레스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신혼집도 비어 있었습니다. 보증금은 지불했지만 이사는 하지 못했습니다. 약혼자는 몇 달 뒤 그 집을 정리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고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지은 씨의 회사에서는 한동안 침통한 분위기였습니다. 동료들은 지은 씨를 그리워했습니다. 그녀의 자리는 한동안 비워두었습니다. 윤상우 씨는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동료들의 시선이 불편했습니다. 몇몇 동료들은 윤 씨를 의심하는 눈빛으로 봤습니다. 그가 무언가 숨기고 있는 것 아니냐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윤 씨는 그런 시선을 견디기 어려워했습니다. 석 달 뒤 그는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개인 사정이라며 사표를 냈습니다. 다른 회사로 이직했습니다. 경찰은 가끔 지은 씨 사건 파일을 꺼내 검토했습니다. 새로운 단서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사건은 잊혀갔습니다. 1993년이 지나고 1994년이 되었습니다. 1995년, 1996년도 지나갔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했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가 터졌습니다. 나라 전체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사람들은 생존에 집중했습니다. 실종 사건은 더욱 멀어졌습니다. 2000년대가 되었습니다. 새 천년이 시작되었습니다. 기술이 발전했습니다. 휴대전화가 대중화되었습니다. 인터넷이 보급되었습니다. CCTV가 곳곳에 설치되었습니다. 하지만 1992년의 사건은 여전히 미해결이었습니다. 지은 씨의 어머니는 늙어갔습니다. 하지만 딸을 잊지 않았습니다. 매년 6월 13일이 되면 설악산을 찾았습니다. 딸이 실종된 날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기도하며 딸을 기억했습니다. 약혼자는 결국 다른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지은 씨를 완전히 잊지는 못했습니다. 가끔 그녀를 떠올렸습니다. 회사 동료들도 흩어졌습니다. 어떤 이는 이직했고 어떤 이는 퇴직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왔고 지은 씨를 기억하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윤상우 씨는 새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았습니다. 아내와 자녀와 함께 조용히 생활했습니다. 하지만 가끔 악몽을 꿨습니다. 설악산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지은 씨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그 기억을 지우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잊을 수는 없었습니다. 2005년이 되었습니다. 실종 13년이 지난 해였습니다. 그해 여름 설악산에서 이상한 발견이 있었습니다. 2005년 7월 설악산 관리사무소는 등산로 보수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노후된 구간을 정비하고 새로운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소청봉 코스도 보수 대상이었습니다. 인부들이 등산로를 따라 작업했습니다. 낡은 계단을 교체하고 로프를 새로 설치했습니다. 위험한 구간에 안전 펜스도 세웠습니다. 작업 중 한 인부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등산로에서 조금 벗어난 경사면이었습니다.
풀과 나무가 우거진 곳이었습니다. 인부는 그곳을 정리하다가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낡은 신발 밑창 같았습니다. 플라스틱 재질이었고 많이 부서져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땅에 묻혀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인부는 그것을 관리사무소에 신고했습니다. 직원이 현장에 와서 확인했습니다. 신발 조각이 맞았습니다. 여성용 등산화 밑창으로 보였습니다. 관리사무소는 경찰에 연락했습니다. 혹시 오래된 실종 사건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포렌식 팀도 함께 왔습니다. 신발 조각을 수거하고 주변을 조사했습니다. 경사면 아래쪽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다른 물건들도 발견되었습니다. 녹슨 물통 뚜껑이 있었습니다. 천 조각도 몇 개 나왔습니다. 모두 오래된 것들이었습니다. 10년 이상 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경찰은 과거 실종 기록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설악산에서 실종된 사람들의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1990년대 초반부터 현재까지의 기록을 검토했습니다. 설악산은 매년 수백만 명이 찾는 관광지였습니다. 그만큼 실종 사고도 종종 발생했습니다. 대부분은 조난이었고 며칠 내에 구조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영원히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여러 건의 실종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해결되었거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미해결 사건은 몇 건 없었습니다. 그중 가장 오래된 것이 박지은 씨 사건이었습니다. 1992년 6월 13일 실종, 28세 여성, 등산 중 조난, 예비 신부라는 점이 당시 언론의 관심을 끌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최형민 형사는 이미 정년 퇴직한 상태였습니다. 후배 형사들이 사건을 다시 맡았습니다. 젊은 형사들은 13년 전 기록을 꺼내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수사 기록을 읽어봤습니다. 윤상우 씨의 진술서가 있었습니다. 목격자 진술서도 있었습니다. 현장 조사 보고서도 있었습니다. 형사들은 기록을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점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윤상우 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습니다. 첫 진술에서는 지은 씨가 오전 10시쯤 실종되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진술에서는 오전 9시쯤이라고 말했습니다. 시간이 맞지 않았습니다. 실종 위치도 모호했습니다. 정상 근처라고 했다가 중턱이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정확한 지점을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목격자 진술도 재검토했습니다. 오전 8시 50분에 지은 씨를 본 등산객이 있었습니다. 그는 지은 씨가 혼자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윤 씨는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윤 씨의 진술과 맞지 않았습니다. 윤 씨는 계속 함께 있었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형사들은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당시 기록에서 흥미로운 진술을 발견했습니다. 신원불명 목격자의 진술이었습니다. 그는 당시 경찰에 짧게 진술하고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떠났습니다. 그의 진술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산 아래에서 남녀가 격하게 다투는 것을 봤습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화를 내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은 오전 9시쯤이었습니다. 이 진술은 당시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실종 지점이 산 위쪽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재검토해보니 의미가 달랐습니다. 만약 지은 씨가 산 아래에서 실종되었다면 윤 씨의 진술은 거짓이 됩니다. 형사들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을 재수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수사팀이 구성되었습니다. 젊은 형사 3명이 팀을 이뤘습니다. 그들은 13년 전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당시 목격자들을 다시 찾았습니다. 13년이 지났지만 일부는 연락이 가능했습니다. 오전 7시쯤 쉼터에서 지은 씨와 윤 씨를 본 50대 남성을 찾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등산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형사들이 찾아가 다시 진술을 받았습니다. 남성은 당시 상황을 기억했습니다. 두 사람이 벤치에 앉아 대화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분위기가 심각해 보였다고 덧붙였습니다. 지은 씨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윤 씨가 무언가 설득하는 것 같았다고 기억했습니다. 형사가 대화 내용을 들었는지 물었습니다. 남성은 일부만 들었다고 답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된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누가 한 말인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오전 8시 30분쯤 지은 씨와 윤 씨를 본 30대 여성도 찾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40대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전히 남편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형사들이 당시 상황을 물었습니다. 여성은 두 사람을 지나쳤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지은 씨가 피곤해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윤 씨가 가방을 들어주고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형사가 두 사람의 분위기를 물었습니다. 여성은 잘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말없이 걷고 있었다고 기억했습니다. 오전 8시 50분에 지은 씨를 본 20대 남성도 찾았습니다. 그는 이제 30대 중반이었습니다. 형사들이 당시 상황을 물었습니다. 남성은 지은 씨를 추월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녀가 바위에 앉아 쉬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혼자였다고 강조했습니다. 주변에 다른 사람은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형사가 정확한 위치를 물었습니다. 남성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중턱쯤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정상까지는 아직 한참 남은 지점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증언은 중요했습니다. 윤 씨는 정상 근처에서 지은 씨가 실종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목격자는 중턱에서 지은 씨를 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각 이후 지은 씨는 누구에게도 목격되지 않았습니다. 형사들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은 씨는 중턱에서 실종되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정상 근처가 아니었습니다. 윤 씨의 진술이 거짓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형사들은 신원불명 목격자를 찾으려 했습니다. 13년 전 산 아래에서 남녀가 다투는 것을 봤다는 사람. 하지만 그는 연락처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름도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경찰이 제대로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형사들은 당시 설악산을 자주 찾던 사람들을 수소문했습니다. 등산 동호회, 산악회 등을 찾아다녔습니다. 1992년 6월 13일 설악산에 있었던 사람을 찾았습니다. 몇 달간의 노력 끝에 한 명을 찾아냈습니다. 60대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당시 등산 동호회 회원이었고 자주 설악산을 찾았습니다. 형사들이 1992년 6월 13일에 대해 물었습니다. 남성은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오전 9시쯤 산 중턱 아래쪽에서 남녀를 봤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언쟁을 하고 있었다고 기억했습니다. 형사가 자세히 설명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남성은 천천히 진술했습니다. 등산로에서 조금 떨어진 곳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마주 보고 서 있었다고 했습니다. 남자가 화를 내는 것 같았다고 기억했습니다. 여자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형사가 그들의 얼굴을 봤는지 물었습니다. 남성은 멀리서 봐서 자세히는 못 봤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30대 중반쯤으로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여자는 20대 후반쯤 같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형사가 그 후 어떻게 되었는지 물었습니다. 남성은 자신은 그냥 지나갔다고 답했습니다. 부부 싸움인 줄 알고 신경 쓰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증언은 결정적이었습니다. 시간대가 지은 씨 실종 시각과 정확히 겹쳤습니다. 그리고 윤 씨의 나이와 지은 씨의 나이가 일치했습니다. 형사들은 확신했습니다. 그 남녀가 윤상우 씨와 박지은 씨였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제 수사팀은 윤상우 씨를 소환했습니다. 13년 만의 조사였습니다. 윤 씨는 경찰서에 출석했습니다. 그는 40대 후반이 되어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희끗희끗했고 얼굴에 주름이 깊었습니다. 형사들은 먼저 1992년 6월 13일의 상황을 다시 물었습니다. 윤 씨는 13년 전과 같은 진술을 반복했습니다. 지은 씨와 함께 등산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오전 10시쯤 정상 근처에서 지은 씨가 실종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형사는 매표소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두 사람이 오전 5시 41분에 입장했다는 기록이었습니다. 윤 씨는 그렇다고 인정했습니다. 형사는 목격자 진술을 제시했습니다. 오전 8시 50분에 지은 씨가 중턱에서 혼자 있는 것을 봤다는 증언이었습니다. 윤 씨는 당황했습니다. 그럴 리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은 계속 함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형사는 다른 목격자 진술도 제시했습니다. 오전 9시쯤 산 중턱 아래에서 남녀가 다투는 것을 봤다는 증언이었습니다.
남자의 나이와 여자의 나이가 윤 씨와 지은 씨와 일치했습니다. 윤 씨는 침묵했습니다. 형사가 압박했습니다. 그날 지은 씨와 다툼이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윤 씨는 한참을 망설이다 인정했습니다. 말다툼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심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형사가 무엇 때문에 다퉜는지 물었습니다. 윤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형사는 계속 압박했습니다. 당신과 지은 씨는 불륜 관계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여러 동료들이 그렇게 증언했다고 말했습니다. 윤 씨는 부인했습니다. 그냥 가까운 동료였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형사는 윤 씨에게 다시 한번 그날의 상황을 설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번에는 정확하게 말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진술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오전 9시쯤 중턱에서 잠깐 쉬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자신이 잠깐 앞서 갔다고 했습니다. 지은 씨는 뒤에서 천천히 오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10분쯤 뒤 돌아봤지만 지은 씨가 보이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형사가 지적했습니다. 이전 진술과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이전에는 정상 근처라고 했는데 지금은 중턱이라고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씨는 기억이 정확하지 않았다고 변명했습니다. 13년 전 일이라 헷갈렸다고 말했습니다. 형사는 더 압박했습니다. 목격자가 두 사람이 다투는 것을 봤다고 증언했다고 말했습니다. 왜 처음부터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는지 물었습니다. 윤 씨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진술을 바꿨습니다. 말다툼이 있었던 것은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가벼운 다툼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금방 화해했다고 말했습니다. 형사가 무엇 때문에 다퉜는지 다시 물었습니다. 윤 씨는 대답을 피했습니다. 개인적인 문제였다고만 말했습니다. 형사는 직감했습니다. 이 사람이 뭔가 숨기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형사는 윤 씨를 귀가시켰습니다. 하지만 다시 소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재수사팀은 등산로 출입 기록을 다시 분석했습니다. 1992년 당시 설악산 매표소는 수기로 기록을 남겼습니다. 입장 시각과 퇴장 시각을 노트에 적었습니다. 당시 기록 노트가 아직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형사들은 1992년 6월 13일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윤상우 씨와 박지은 씨의 입장 시각은 오전 5시 41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퇴장 기록은 윤 씨만 있었습니다. 오후 1시 20분에 혼자 나갔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지은 씨의 퇴장 기록은 없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그녀는 실종되었기 때문입니다. 형사들은 다른 등산객들의 기록도 확인했습니다. 그날 설악산을 찾은 사람들의 입장 시각과 퇴장 시각을 조사했습니다. 목격자들의 진술과 대조했습니다. 오전 7시쯤 쉼터에서 지은 씨를 본 50대 남성의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는 오전 5시 30분에 입장해서 오전 11시에 퇴장했습니다. 시간대가 맞았습니다. 오전 8시 30분쯤 지은 씨를 본 30대 여성의 기록도 있었습니다. 그녀와 남편은 오전 5시에 입장해서 오전 10시에 퇴장했습니다. 역시 시간대가 맞았습니다. 오전 8시 50분에 지은 씨를 본 20대 남성의 기록도 확인되었습니다. 그와 친구들은 오전 6시에 입장해서 오후 12시에 퇴장했습니다. 시간대가 일치했습니다. 형사들은 타임라인을 재구성했습니다. 오전 5시 41분 지은 씨와 윤 씨 입장, 오전 7시 쉼터에서 두 사람 목격, 오전 8시 30분 중턱에서 두 사람 목격, 오전 8시 50분 중턱에서 지은 씨 혼자 목격, 오전 9시 중턱 아래에서 남녀 다툼 목격, 오전 10시 20분 윤 씨 실종 신고, 오후 1시 20분 윤 씨 혼자 퇴장. 형사들은 이 타임라인을 분석했습니다. 윤 씨가 말한 실종 시각은 오전 10시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은 씨는 오전 8시 50분 이후 누구에게도 목격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전 9시에 남녀가 다투는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지은 씨는 오전 9시쯤 실종되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윤 씨가 말한 오전 10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실종 위치도 중턱 아래쯤이었습니다. 정상 근처가 아니었습니다.
윤 씨는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형사들은 가설을 세웠습니다. 윤 씨와 지은 씨는 오전 9시쯤 다퉜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은 씨가 다치거나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윤 씨는 두려워서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1시간 넘게 기다렸다가 오전 10시 20분에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실종 위치를 정상 근처라고 거짓말했습니다. 실제 사고 지점을 숨기려 한 것입니다. 형사들은 윤 씨를 다시 소환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강하게 압박하기로 했습니다. 윤상우 씨는 세 번째로 경찰서에 소환되었습니다. 형사들은 재구성한 타임라인을 보여줬습니다. 윤 씨의 진술과 맞지 않는 부분을 하나씩 지적했습니다. 윤 씨는 점점 긴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형사가 물었습니다.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더 큰 혐의를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윤 씨는 한참 침묵했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정상까지 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형사들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윤 씨의 진술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새벽 두 사람은 함께 설악산으로 갔습니다. 지은 씨가 먼저 제안했다고 했습니다. 결혼 전에 정리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윤 씨는 동의했습니다. 두 사람은 몇 달 전부터 불륜 관계였습니다. 윤 씨가 먼저 접근했고 지은 씨가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지은 씨가 약혼하면서 관계를 정리하려 했습니다. 윤 씨는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계속 만나자고 설득했습니다. 지은 씨는 거절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으니 끝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5월 내내 지은 씨를 설득했습니다. 지은 씨는 피곤해했습니다. 결국 마지막으로 한번 만나서 정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것이 설악산 등산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등산을 하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윤 씨는 계속 만나자고 부탁했습니다. 지은 씨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오전 7시쯤 쉼터에서 대화가 격해졌습니다. 윤 씨는 감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지은 씨는 차갑게 선을 그었습니다.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등산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차가웠습니다. 오전 8시 50분쯤 지은 씨는 쉬겠다며 바위에 앉았습니다. 윤 씨는 조금 앞서 갔습니다. 혼자 생각을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10분쯤 뒤 돌아왔습니다. 지은 씨가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윤 씨는 다시 한번 부탁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가끔 만날 수 없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지은 씨는 화를 냈습니다. 이제 그만하라고 소리쳤습니다. 윤 씨도 화가 났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잘해줬는지 따졌습니다. 지은 씨는 그것은 자신이 원한 게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두 사람은 등산로에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갔습니다. 다른 등산객들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곳에서 말다툼이 계속되었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윤 씨는 지은 씨의 팔을 잡았습니다. 가지 말라고 붙잡았습니다. 지은 씨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밀어냈습니다. 윤 씨도 흥분해서 밀었습니다. 순간 지은 씨가 비틀거렸습니다. 발을 헛디뎠습니다. 경사면이 있는 것을 몰랐습니다. 지은 씨는 경사면 아래로 미끄러졌습니다. 소리를 지르며 떨어졌습니다. 윤 씨는 놀라 경사면을 내려다봤습니다. 지은 씨가 아래쪽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윤 씨는 당황했습니다. 경사면을 내려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가팔랐습니다. 내려가기 어려웠습니다. 윤 씨는 지은 씨를 불렀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윤 씨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신고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두려웠습니다. 자신이 밀었다는 것이 알려지면 어떻게 될지 걱정되었습니다. 불륜 관계도 드러날 것이었습니다. 가정이 파괴될 것이었습니다. 윤 씨는 결국 끔찍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자리를 떠나기로 했습니다. 1시간 넘게 기다렸다가 오전 10시 20분에 신고했습니다. 조난처럼 꾸미기 위해 실종 위치를 정상 근처라고 거짓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구조하려 했지만 너무 두려워 신고하지 못하고 조난처럼 꾸미기 위해 잠시 앞서갔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형사들은 윤 씨의 진술을 다 듣고 물었습니다. 지은 씨가 살아 있었는지 윤 씨는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움직이지 않아서 죽은 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확인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제 수사팀은 윤상우 씨가 말한 위치로 향했습니다. 등산로 중턱 아래쪽이었습니다. 윤 씨도 함께 동행했습니다. 현장을 직접 가리켜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윤 씨는 13년 만에 그곳을 다시 찾았습니다. 경사면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등산로에서 조금 떨어져 있었습니다. 풀과 나무가 우거져 있었습니다. 윤 씨는 그곳이 맞다고 말했습니다. 지은 씨가 여기서 떨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수색팀이 투입되었습니다. 경사면 아래를 집중적으로 수색했습니다. 풀을 헤치고 땅을 파헤쳤습니다. 며칠에 걸친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발견이 있었습니다. 경사면 아래 낙엽층 깊숙한 곳에서 뼈 조각이 나왔습니다. 사람의 것으로 보였습니다. 더 파헤치자 더 많은 유골이 발견되었습니다. 1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일부는 남아 있었습니다. 포렌식 팀이 유골을 수습했습니다. DNA 감식을 의뢰했습니다. 박지은 씨의 어머니로부터 채취한 DNA와 비교했습니다. 결과는 일치했습니다. 발견된 유골은 박지은 씨의 것이었습니다. 13년 만에 그녀는 세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현장 상태를 분석했습니다. 경사면의 각도와 높이를 측정했습니다. 추락 시 어떤 경로로 떨어졌을지 재구성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윤 씨의 진술과 대체로 들어맞는다고 평가했습니다. 경사면에서 미끄러져 떨어졌다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골 상태로 보아 즉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윤상우 씨는 과실치사 및 사체 유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윤 씨가 우발적으로 지은 씨를 밀어 떨어뜨렸다고 판단했습니다. 고의는 아니었지만 과실이 있었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사후 신고하지 않고 조난으로 위장한 것은 명백한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윤 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법정에서 지은 씨의 가족에게 사죄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변호인은 우발적 사고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씨가 고의로 밀어 떨어뜨린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감정 싸움 중 우연히 발생한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사후 조치는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과실치사와 사체 유기, 그리고 13년간의 은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신중하게 판단했습니다. 범행이 우발적이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사후 조치가 매우 불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신고하지 않고 조난으로 위장한 것은 중대한 잘못이라고 평가했습니다. 13년간 침묵한 것도 유족에게 큰 고통을 안겼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공소시효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시 과실치사의 공소시효는 7년이었습니다. 사건 발생일인 1992년 6월 13일로부터 7년이 지난 1999년에 공소시효가 만료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체 유기죄는 공소시효가 15년이었습니다. 2007년까지 유효했습니다. 재수사가 2005년에 시작되었으므로 사체 유기죄는 처벌 가능했습니다. 재판부는 윤상우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과실치사는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할 수 없었지만 사체 유기와 증거 은폐 혐의로 형을 선고했습니다. 윤 씨는 형을 받아들였습니다.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박지은 씨의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13년 만에 돌아온 딸을 어머니는 눈물로 맞이했습니다. 약혼자였던 사람도 참석했습니다. 직장 동료들도 왔습니다. 모두 지은 씨를 기억하며 슬퍼했습니다. 지은 씨는 가족 묘지에 안장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매년 그곳을 찾아 딸을 기억하기로 했습니다. 박지은 씨의 실종은 오랫동안 설악산의 조용한 전설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CCTV도 휴대전화 위치 기록도 없던 시대, 남겨진 것은 흩어진 목격과 한 사람의 모호한 진술뿐이었습니다. 13년 뒤 다시 열린 기록은 사건을 단순한 조난이 아닌 한 인간의 두려움과 선택이 만든 비극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작고 사소해 보였던 시간의 조각들, 목격자의 기억, 등산로의 기록, 그리고
침묵 속에서 흔들리던 한 사람의 말이 천천히 진실의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묻습니다. 그날 산에서 사라진 것은 예비 신부의 생명이었을까? 아니면 숨기려 했던 관계의 마지막 흔적이었을까? 실종 사건의 진실은 때때로 거창한 증거가 아니라 사람 사이의 균열에서 시작됩니다. 여기는 실종탐사대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잊힌 기록을 다시 세상 밖으로 꺼내는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